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024년 1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이 어제 밝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진짜 시작은 이제 왠지 오늘인 것 같고요. 갑진년 새해 요 단어로 많이 장난하셨을 텐데 갑진 한 해 정말 값진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값진 일은 뭐 재작년이 아니죠.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같은 수익이 올해도 여러분의 계좌에 한 종목은 좀 나타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4일 동안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주말 그 연휴 사이에 연말 연초에 여행 가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몰 일출 구경하시느라 동해로 서해로 번쩍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이렇게 오래 쉬는 거 달갑지 않습니다. 4일 동안 뭐 이렇게 오래 쉬어요. 할 거 없으면 그냥 시장도 열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 주말 사이에는 이제 미국 시장도 2023년의 마지막 거래일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1월 1일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휴장이었기 때문에 어제 밤 사이에는 미국 시장 1월 1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에는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또 2024년을 바라보는 시장은 어디에 또 포커스를 두고 있는지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서 함께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2024년에 새로운 다짐들을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2024년부터는 6시 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같이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좀 일찍 일어나서 내가 뭔가 생산적인 일을 좀 해내겠다. 이런 다짐을 하셨던 분들도 꽤 계시는지 새로운 닉네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뭐 도은에게 나를 보낸다 하시는 직사각형 K님도 계시고요. 모야모님, 소년감성님, 정한흥왕님도 계시고 케아투브님, 주정뱅이님, 주정뱅이님. 조병용님도 계시고 사랑초님도 계시고 서동영님, 박현숙님, 그리고 뭐 이매너리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죠. 타임님도 계시고 Do My Best님, 셰프님도 계시고 오늘 정말 새로운 닉네임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또 뭔가 새로운 가족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워낙에 제가 항상 이제 눈에 익은 닉네임이 있어서 반가운데 또 새로운 닉네임도 굉장히 또 반갑게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일찍 정말 같이 시작을 하신다고 6시 반에 여러분은 아침을 여시지만 저는 약 2시간 전부터 열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실래요? 그 한 4시부터 제가 어떻게 라이브를 켜면서 출근을 준비를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미라클 모닝 도전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세요. 외로워요. 아침에 차도 너무 많이 없고 외로우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엔님이 저도 있어요. 저도요. 요거 다 하다 보면은 또 끝날 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토끼 남자님까지만 제가 출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됐나? 3대 지수가 그리고 특히 S&P 500에 대한 사상 최고가 마무리 깔끔하게 이렇게 하기를 좀 바람을 가졌는데 아쉽게도 3대 지수 이렇게 상승을 전환을 막 하려고 낙폭을 줄였지만 약세권에서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이분은 이제 홍콩에도 계셨다가 다시 한국에도 계셨다가 뉴욕에도 계셨다가 하는 분이죠.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 또 한국으로 오셨다고 해서 저희가 빠르게 모셨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와 함께 또 자세한 월가에 대한 이야기들 과연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지수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뭐 올해 사상 최고가 돌파하겠죠. 4,700 이제 96인가가 97인가 96인가가 사상 최고치인데 4,769 요 마지막 숫자가 이렇게 좀 뒤바뀌고 7자가 보이면은 이제 사상 최고가 경신인데 조금만 이렇게 약간
뒤꿈치만 이렇게 살짝 들면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우지수는 0.05% 약보합권, 나스닥도 0.55%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도 15,000선은 지켰어요. 15,011포인트 선. 러셀 2000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죠. 근데 12월만 놓고 보면은 러셀 2000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한 달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조금 낙폭이 좀 깊었던 것 같습니다. 1.5% 하락을 보였고요. 유가가 그 사이에 또 쭉쭉 빠져서 배럴당 70달러 중후반까지 올라갔던 유가가 다시금 70달러 선 초반, 71달러 선으로 내려앉는 모습.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쭉쭉 내려왔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8 중후반 수준의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일 그러나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9주, 2달 넘게 주간 단위 기준으로 계속 오른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그리고 올해 S&P 500은 24% 넘는 수익이 기록이 됐습니다. 제 포트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올 한 해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뭐 저는 한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올 한 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재작년에 분명히 매크로 환경에 대한 어려움, 투자가 더 어려울 것 같다,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벌벌벌벌 떨면서 있었는데 저만 그랬나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S&P 500의 기준으로 24%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수, 그러니까 인덱스 기준으로 더 많은 수익률을 누리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요. 그냥 인덱스 투자하셨던 분들은 무난하게 20%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신 그런 2023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때문에 정말 긴 랠리를 이어왔던 탓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해석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 연휴 직후부터 그리고 새해 그리고 2일 이 거래일간에 뭔가 그 주가가 오르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열려 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과연 무엇에 주목해 봐야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5가지 정도를 블룸버그에서도 정리를 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 여러분들 뭐 3월 기대하시죠? 근데 뭐 5월에서 6월 정도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리고 M7 종목들,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그 M7 가운데서는 주말 사이에 마감 기준으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소폭 상승에 그치면서 다른 M7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 올해 그 거대 기술주 중에서 지금 사실 뭐 애플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애플만 뭔가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모멘텀에는 AI가 항상 들어가겠죠. 이 AI 관련한 이야기가 아직은 없다. 근데 뭐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올 한해 뭔가 하나 새롭게 내놓을 테고, 또 이번 올해 초에 그 애플의 글라스도 새롭게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또 관련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가을에 열릴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항상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흐름이 올해도 반복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열려 있고요. 또 안 좋은 부분 중에서는 아시아 리스크가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초완화적인 정책, 그리고 엔화 약세 정책이 이어졌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좀 결이 달라질 거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과연 어떨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양책을 펼쳐냈지만 작년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 올해는 더욱더 적극적인 뭔가 부양책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될지도 주목해 봐야 될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또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ECB나 영국 중앙은행의 정책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도 주요한 체크포인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실적이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제시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할 텐데, 특히나 그 M7 종목들이 작년에 이끌어갔고 다른 종목들은 약간 소외를 받았는데 또 연말에는 이게 또 키 맞추기가 펼쳐졌는데 그 키 맞추기가 올 초에도 1분기에도 지속될지 여부를 함께 좀 기대하시며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7 종목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0.2% 소폭 상승했고 엔비디아는 보합 그리고 구글, 애플, 아마존 테슬라가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죠. 맵을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1.8% 하락했는데 오늘 밤에 이제 4분기 인도대수가 발표가 되죠. 요 인도대수가 중국에서 좀 많이 팔렸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주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이야기했을 때 언급했던 바가 있었는데 과연 오늘 밤에 발표되는 내용이 어떨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종목 가운데서 보잉 같은 경우에는 중국 항공사들이 737 맥스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도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판매할 게임용 반도체 칩을 출시할 것이다.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 환호하는데 엔비디아는 보안 마감 그리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전부 다 좀 소폭 하락에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 쭉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프트 개별 기업 가운데서는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노무라에서 투자 의견의 하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그 시장 점유율 감소 그리고 동종업체에 비해서 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성장이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연말에 우버가 랠리가 좀 강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리프트는 별로 좋지 않았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또 투자 의견 하향 소식도 전해졌고요. 저기 보면요, 여러분 헬스케어 아래 섹터에 보면은 BSX라는 티커 보이시죠? 보스턴 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인데 와 대단합니다. 심방세동 관련한 1차 치료법으로 자사의 장치 중에 하나에 대한 임상 시험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관련해서 의료기기 회사인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주가는 2.7% 거의 3% 가까이 올라가면서 57달러 선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또 종목 가운데서는 버라이전 그리고 AT&T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전반적인 종목들은 좀 빨간불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일부 종목 중에서 맥도날드도 0.2% 올랐네요. 치폴레도 0.3% 이런 기업들이 소폭 상승 그리고 필수 소비자 쪽에서는 코스트코는 좀 쉬어갔지만 월마트, 코카콜라 그리고 프록터앤갬블의 주가가 1% 미만의 상승.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라도 1% 안쪽으로 내려도 1% 안쪽으로 시장이 관망하는 그런 모습. 2024년에 뭔가 샴페인을 터뜨리려는 준비였는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짙었던 그런 모습이 2023년 마지막 시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2024년의 미국 시장은 어떨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4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홍콩에서 지난 연말에 뿅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홍콩 네. 중국어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뭐죠? 신년快乐. 신예 네, 콰일러. 그게 만다린이고 네. 홍콩에서 쓰는 이제 광동어는 콩헤이 파초이라 그래. 콩헤이 파초이. 둘 다 잘 모르겠네요. 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처음 딱 네. 스타트를 우리 법장님께서 끊어주시니까 영광입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지 아니면 뭔가 좀 제한적인 이야기를 해주실지가 반반일 것 같은데 네. 작년에 마지막으로 뵀을 때도 좀 괜찮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올 한해 어떻게 좀 기대감이 좀 있으십니까?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고 사실 시장이 작년에 이제 제가 마지막 방송이 아마 AI가 요약한 2024년 전망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뭐 최악은 지났다라고 음. 하는 게 시장의 최악이 아니라 경제의 최악은 지났다라는 의미여서 네. 사실 내년도 시장은 거의 대부분의 하우스들도 그렇고 올해보다 훨씬 더 좀 더 낙관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다만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도주들이 워낙 기술주들 위주로 나갔는데 네. 지금 연말에 뭐 CNBC 쪽 마지막 인터뷰를 보더라도 음. 약간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음.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아닌데 조금씩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올해 이제 주도주가 어떻게 바뀔지 네. 또 역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주도주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사실 작년에 보면은 그 뭐 엔비디아나 M사분 네. 종목 중에서 국제유가 종목들을 포트에 하나씩 들고 계셨던 분들은 뜨뜻한 수익을 좀 만끽하셨을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나 올라서 나는 부담이 돼서 못 들어가겠다 하셨던 분들은 네. 그냥 이렇게 먼 산만 저처럼 먼 산만 좀 바라보셨을 텐데 네. 그럴 때 좀 놓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좀 분산 투자를 해서 네. ETF 같은 것도 뭐 저도 사실 그런 큰 종목을 음. 한꺼번에 담고 있는 ETF는 아, 있거든요. 있죠, 있죠. 요새 많이 MCK나 뭐 나오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종목들 들고 네. 있어서. 근데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면 그래도 절반 이상은 또 같이 좀 향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좀 들어요. 맞아요. 사실 ETF를 투자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데 그쵸. 이거는 괜찮을 것 같대라고 음. 생각하실 때 그럼 거기에 맞는 ETF를 가져가시면 절반은 발을 담그시는 거니까 올해도 한번 그런 지혜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월가에서 올해 ETF 시장은 또 어떻게 전망을 네.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뭐 시장이 좋으면 ETF도 좋은데 또 뭐 그런 종류별로 조금 결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사실 준비한 게 제 의견은 아니고요. 그 베타파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미국의 3%라고 해도 사실 다르진 않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미국의 3%인데 ETF에 포커스하고 있는 3% 같은 회사예요. 여기는. 그렇게 훌륭한 회사가 있습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회사고 지인입니다. 지금 네. 여기 지금 토드 로젠블루스가 작년에 좀 친해졌는데 아, 출장 다니면서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에요. 네. 덩치가 저보다 한 1.5배 정도 크고요. 인상은 되게 좋으신데 네. 이분이 사실 미국 안에서는 ETF 시장 전망으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고 아. 거의 뭐 월스트리트저널, CNBC 인터뷰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한 2024년 전망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좀 자랑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인맥 인맥 자랑? 자랑 조금 연초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연결돼서 네. 아는 사람이 아는 그럼요. 사람으로 우리 네. 법인장님 연결해서 네. 아는 걸로 치겠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던가요? 한 5개 정도 이제 키포인트를 좀 정리해 봤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ETF 시장은 성장이 지속될 음. 거다라는 예시 중에 하나가 보통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ETF가 SPY라는 SPY. 거를 유명하죠. 네. 이게 사상 최초로 0.5 트릴리언 US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한 650조가 됐어요. 정말 커졌어요. 대단합니다. 제 기억이 마지막으로 체크했던 게 전 1년 반 전에 그때 한 400조 언저리였거든요. 오. 그 사이 250조 가까이 커져서 네. 지금 엄청나게 커졌고 이게 들어오는 자금도 중요하지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럼요. 그 영향도 있는 거죠. 네. 지금 근데 작년에 유입된 것만 제가 기억한 게 맞으면 거의 한 80조 가까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실제로 시장도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ETF 운용사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기채 ETF에 대한 관심이 중기채. 늘어날 거다. 음. 작년 초는 단기채 ETF가 굉장히 핫했어요.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또 계속 올라가니까 장기채 ETF 들면 손실을 보거든요. 그래서 단기채 ETF로 약간 그 이자를 쿠폰을 얻겠다라는 전략이 작년 초에 유효했다가 네. 작년 하반부터는 그 장기채 ETF 금리가 내려오면 내가 이익을 네. 봐야겠다라는 이제 단기채에서 장기채로 넘어갔다면 내년도는 사실 시장이 좀 진정이 되면서 이제 중기채로 조금 많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그리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가 한국도 사실 뭐 2년 전부터 좀 시작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일반화됐거든요. 그렇죠. 제일 대표적인 게 JP모건의 ETF들인데 JPI하고 JPEQ, JPZEQ라고도 부르는데 뭐 이런 ETF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 특히 네. 작년에 미국은 4분의 1은 액티브 ETF에서 자금이 들어왔어요. 패시브가 더 이상 압도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댓글에 역시 제피라고 역시 하시네요. 제피 수익 많이 보셨나 봐요. 제피는 팬들이 진짜 많으세요. ETF가 팬까지 있는 팬이 있어요. 정도입니까? 팬이 있는데 제가 와. 다음 장에 준비했는데 그거는 네.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아, 2024년도에 토드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산군들은 주식 안에서는 밸류 퀄리티 배당주들이에요. 밸류 퀄리티 배당. 셋 다 사실 2023년도엔 재미를 못 봤던 자산군들입니다. 요것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은 사실 스팟 비트코인 ETF가
내년 올해죠. 올해네요. 네, 올해 상반기에는 네. 1분기에는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지금 하더라고요. 1월 중에 그 아크 쪽에 있어서 ETF 승인 나냐 안 나냐가 일단 출발인 맞아요. 거죠. 네, 지금 사실 작년 말에 정말 숨가쁘게 음. 말의 마지막 주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일부 조금 극성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음. 적극적인 기대를 하시는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되는 건 일단 기정사실인 것 네. 같고요. 지금 빠르면 오늘 혹은 내일 미국 시간 안에 ETF 승인이 난다. 라는 1월 얘기. 2일과 2일 3일 혹은 3일 사이요? 사이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도 조금 뒤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친구 토드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또 ETF계의 거물이라고 하니까 더 좀 신뢰가 되는데 네. 어떤 내용부터 먼저 좀 자세하게 볼까요? 우선은 팬들이 있는 제피, 네. 제퓨부터 좀 볼게요. 지금 ETF 운용사에서는 보통 제일 큰 데가 아이셔,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코 네 가지를 꼽는데 네. JP 모건은 사실 그렇진 않았었어요. 사실 JP 모건은 운용사 중에서 액티브 운용을 잘하지만 ETF에서는 사실 그 뭐 존재감이 한 6, 7년 전에는 많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피하고 제퓨란 두 가지 ETF로 미국 내 지금 6번째 운용사로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 각각 운용 자산 규모가 40조 한 20조 정도 돼요. ETF들이. 그래서 엄청나게 컸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팬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린 게 월배당 나오는 상품의 거의 대표적인 상품이에요. 월배당 ETF가 지금 한국에서도 인기인데 거기에 시작이 지금 제피 제퓨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배당률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제피가 지난 12개월 동안 8.4%, 제퓨가 10%가 넘는 배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참가하면서도 동시에 배당까지 받아갈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일부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좀 큰 규모로 투자를 하시고 그냥 배당을 받아서 이제 생활에 붙어 쓰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지금 이거 차트가 주가 차트죠? 네, ETF의 ETF의 주가 아니. 차트고 지난 1년이에요. 주가는 1년. 보통 그런 배당이 높으면 네, 기업의 경우에는 맞아요. 주가가 재미없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주가도- 이거는 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배당 재투자를 감안한 시행일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럼 TR 토탈 성격이- 리턴입니다. 토탈 리턴. 다만 이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런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많이 하는데 요런 전략들은 시장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성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네. 작년에 사실 워낙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 올해는 사실 보는 종목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배당주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퀄리티 뭐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많이 보다 보니까 네. 결국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가진다라는 거는 시장의 상승폭이 작년보다는 조금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올해가 아무래도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구간에서는 이런 지금 또 커버드 콜 전략이 배당을 통해서 토탈 리턴, 총 수익을 상향시킬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제피라는 네.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을 보니까 네. 걱정이 없네요. 걱정은 S&P 500 기반의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S&P 500 기반에서 실제로 이제 그 옵션들을 매도하면서 이제 수익을 늘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안전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퓨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기반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지수 기반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더 얻는 전략들이 올해도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야기를 토드가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의 친구 토드가 이야기한 ETF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그 밸류 관련한 또 퀄리티, 배당 관련한 ETF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그 네. 얘기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그 이야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는 올해 시장 칼라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기반을 두는데 네.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토드뿐만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 몇몇 분들이 얘기하는 게 민 리비전이라 그래서 평균 회기. 평균 회기.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테크만 이렇게 쫙 올라갔으니 그렇죠. 올해는 밑에 있는 것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이야기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지난 1년 동안 뭐 스타일 혹은 스마트 베타 ETF들
S&P 500 대비 상대 성과인데 보면은 작년에 성장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쵸. 성장주가 S&P 500 대비 13% 이상 잘했고 스몰캡이 안 좋았고 근데 스몰캡은 작년 말이 쫓아왔죠 좀. 그렇죠. 근데 밸류라든지 배당주라든지 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많이 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지금 올라오지 못한 종목들이 이제 사실 올해 금리도 좀 떨어지고 금리가 초기에 떨어졌을 때는 기술주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겠지만 네.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이 지속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사실 저금리 구간에 사실 항상 관심 많이 가졌던 게 배당주거든요. 결국은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배당주기 때문에 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2024년에는 좀 다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배당주에 관심 있으십니까?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지금 보면은 제피나 제큐를 많이들 좀 좋아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네. 배당주 투자를 꽤 많이 선호하고 계신 분들이 선호하세요. 늘어나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주가 수익률로만 좀 파이팅 넘치는 그런 종목들 테크 위주로 좀 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이런 종목으로 시장의 관심이 시장의 좀 색깔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도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나야지 뭔가 시장에서 네. 예측을 했던 그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비트코인 관련한 이제 현물 ETF 네. 상장이 승인이 될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근데 그게 또 상장되고 나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또 갈리더라고요. 네, 사실 상장되고 나서의 움직임은 아마도 시장에서 좀 보시는 게 선물 비트코인 ETF 상장한 다음에 상장 전까지 기대감이 쫙 올라가다가 네. 상장 후에는 사실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지금 스팟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반대 측면에서는 다르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선물 기반 혹은 파생 상품을 사용한 ETF들은 사용할 수 있는 투자자가 좀 제한적이거든요. 다만 이제 스팟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풀이 넓어지는. 그래서 미국에 지금 RIA들이라 그래서 투자 자문사들이에요. 네. 이 자문사들의 지금 서베이가 최근 결과가 나온 것 중에 전체 50%의 RIA들은 비트코인, 스팟 비트코인이 나오면 이거를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풀에 추가하겠다라는 서베이 결과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뭐 트렌드가 지속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선물 비트코인 상장의 결과처럼 상장까지 기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좀 꺾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지금 좀 팽팽하게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 혹은 투자하고 계신 분들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막 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너무 하나는 못 사죠. 한 0.0002에만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참았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혹시라도 네. 여방꿀이 될까봐 참았는데 이제 빠르면 오늘 밤에서 내일 사이에도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내용이 나오면 네. 여러분께 추가적인 내용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망을 지금 좀 담아 오셨네요. 네, 전망을 올해의 좀 담아왔어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 지금 보니까 가장 높은 가격이 이게 얼마예요? 이거는 이거 사실 벤처 캐피탈에서는 좀 참고 삼아 보셔야 네. 되는데 지금 벤처 캐피탈 코인 펀드라는 데서는 네. 50만 불까지 지금 보고 있고요. 내년에만 올해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올해만. 네. 근데 다만 이게 사실 벤처 캐피탈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그 심하게 보는 그쵸. 사람들이어서 네. 좀 걸러들이실 필요가 있고요. 음. 뭐 사실 마크 메비우스 같은 템플턴 이머징 그룹 회장은 6만 불 그리고 또 뭐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은행에선 1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스팟 ETF 출시가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반감기가 온다라는 게 있는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쵸. 잘 아시는 내용인데 4월인가요, 그게? 4월이에요. 지금 그래서 두 가지 지금 내용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닌가라고 그쵸. 생각하고 옆에서 지금 CNBC 저희 지금 그 제가 캡처를 좀 해놨는데 네. 1월 1일 첫날 헤드라인 뉴스예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그래서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스팟 비트코인 때문에 관심이 크다라는 얘기가 있고 말씀을 좀 못 드리긴 했는데 왜 거의 다 됐냐라고 보냐면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ETF를 출시할 때는 SEC에다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그렇죠. 처음 제출할 때는 다 공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용 보수는 얼마다, 판매 회사는 어디다, 전략은 어디다. 그러니까 한 절반쯤 채워진 이제
그 제안서를 SEC에다 제출을 한국으로 치면 금감원에 제출을 하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다 채워져 나가는데 마지막 과정 중에 하나가 보통 판매 회사라는 게 있어요. ETF가 무슨 판매 회사냐라고 하실 시장에서 거래하면 되니까 개인들은. 근데 개인들은 그렇지만 기관들은 사실 시장에서 사시는 것 이외에 판매 회사라는 한국에서 LP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네. 유동성 공급자한테 바로 이제 서로 이제 직접 거래하는 게 있어요. 이제 네. 그게 지금 채워졌어요. 아이쉐어 ETF 기준으로 지금 화면을 잠깐만 요거만 보고 네. 넘어가면 오타가 있는 게 23일이 아니라 29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9일이니까 마지막 금요일인데 지금 제인 스트리트하고 JP 모건을 판매사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 봤을 때는 이게 판매사가 지정됐다는 건 상품 운영 준비가 거의 된 끝났다는 거다. 얘기예요. 왜냐면 판매사 계약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ETF 운용사하고 판매사 계약이 돼야 되고 판매사 계약이 되려면 모든 이제 판매 설정 해지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가 양사 간의 합의가 다 일어나야 돼요. 저렇게 하고 나서도 혹시 상장이 불발된 경우도 있나요? 이게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보통 지금 SEC에는 계속 미뤄왔었잖아요. 여기까지 안 왔어요. 안 오고 사실 이렇게 지금 신청서의 수정안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 SEC가 운용사한테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추가로 집어넣어 달라라고 네. 하는 것들이 지금 그 과정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뭐 토드 로젠블루스 같은 경우도 뭐 1, 2주 안에 승인이 날 거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전문적인 그 과정을 들으니까 신뢰도가 확 올라가네요. 경험해 봤으니까. 그러니까요. 되는 건가 봐요, 여러분. 네. 되나? 네. 되나 봅니다. 정말 이번에는 근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의 흐름이 맞아요. 어떨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그 전에도 이제 뭐 반감기도 있었고 막 선물 비트코인도 그렇고 네. 그 전에는 막 올랐다가 딱 그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는 좀 이렇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악재는 있어요. 좀 사실 악재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네. GBTC라고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이제 비트코인 운용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ETF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그 다른 형태로 신탁의 형태로 지금 상장을 해놨어요. ETF가 아닌 형태로 상장을 하고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OTC라는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 ETF는 그 상품은 ETF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질 가치보다 한 40% 정도 언더밸류돼서 그러니까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그 펀드도 ETF로 전환을 신청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할인돼서 디스카운트돼서 거래됐을 때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단기간에 사실 환매할 유인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상품 운용 규모가 제가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최소 10조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듭니다. 네. 네. 자, 이 가운데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비트코인보다 상승세가 네. 더 높았던 주식이 있다. 비트코인을 말씀하시는데 고기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미트코인이라고. 미트코인. 저도 예. 어제 밤에 제가 지금 사실 저도 요즘 올해 고기가 좀 땡기더라고요. 제가 이런 코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고기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할 만한. 제가 올해 사실 고기를 좀 덜 먹으려고 그래요. 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음은 고기를 드시고 싶지만 네. 덜 드시겠다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상승이 더 좋았던 주식 관련된 기업 중에는 떠오르는 게 여러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기업이죠. 네, 네. 코인베이스입니다. 더 많이 올랐다. 더 많이 올랐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사실 이제 차트를 보면 네. 비트코인이 한 40%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코인데스크가 145%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스팟 비트코인 ETF들이 정말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는 코인베이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가 수탁기관으로 지금 한 13개 중에 10개 정도는 코인베이스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어서 코인베이스가 기존의 거래소 업무에서 이제는 수탁기관의 업무까지 확대하는 형태가 되고요. 글로벌 수탁기관 중에 제일 유명한 두 군데는 어디냐면 그 스테이 스트리트 같은 대형 은행 그리고 HSBC 같은 대형 은행들 같은 기관들이 수탁기관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조금 더 훨씬 더 금융기관의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올 초에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물 비트코인 관련한 ETF가 과연 승인이 될지, 그리고 승인되고 나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가격 변동이 있을지 저희도 관련한 내용들 정해질 때마다 이 시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